최근 대만 정부는 한국을 흔들기 위해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외교 관계에 민감한 국가입니다. 우리가 압박하면 결국 미국에 줄을 서듯 한국도 대만 쪽으로 돌아서겠죠. 지금까지 대만 정부는 한국의 무역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해왔고 외교 관계를 빌미로 지속적으로 자극해왔으며 중국과의 전쟁 시 군사 협력까지 당연시 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을 시험하려 들고 계속해서 협조만을 요청해왔죠. 한국은 아무 반응이 없었기에 순탄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한국의 대응이 오히려 대만 정부를 초비상사태로 빠뜨리게 한 것이었는데요. 저희 정부의 판단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애초에 선택을 강요받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의 냉정함 단 하나가 한 나라의 안보와 질서까지 흔든 것이었을까요? 대만의 계산을 전부 뒤집어버린 대한민국의 위상,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국이 거부했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에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현재 대만 국가안보회의 외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린 웨이 중입니다. 군수와 탄약 공급망, 전쟁 지속 능력 분석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는 긴 시간 속에서 제가 가장 깊이 믿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냉정하게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압박을 가하면 상대는 반드시 움직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든 어떤 상황이든 그 공식에는 예외가 없다고 확신해 왔습니다. 오랜 경험이 그 믿음을 단단하게 뒷받침해 주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믿음의 밑바닥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이야기는 어느 이른 아침에 회의실에서 시작됩니다. 창밖으로는 타이베이의 선명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회의실 내부는 묘하게 서늘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료들과 정치권 관계자들, 전략 분석가들이 긴 테이블 양옆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 저는 그 자리의 중심에서 브리핑을 맡고 있었습니다. 의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한국에 대한 복합 압박 전략이었습니다. 당시 대만과 한국 사이에는 외교적으로 미묘한 긴장이 오래전부터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무역 표기 문제에서 시작된 불씨는 외교 채널의 점진적 냉각으로 이어졌고 그 여파가 군수물자 수출 허가 처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작은 갈등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펼치며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외교적 부담을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무역 압박, 외교 표기 문제 공론화, 군수 허가 지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동하면 한국 내부에서 균열이 생깁니다. 그 균열이 커지기 전에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이상하리만큼 가벼웠습니다. 모두가 이미 이긴 싸움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여유롭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한 정치권 관계자가 옆자리 사람과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한국이 물러설 겁니다. 과거 선례를 봐도 그렇고 지금 대만의 전략적 위상을 고려하면 한국이 버틸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그 분위기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분석 결과가 그걸 지지하고 있었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전략은 세 축으로 설계됐습니다. 첫째는 무역 관련 채널 압박. 둘째는 외교 표기 문제를 국제 무대에서 조심스럽게 부각하는 것. 셋째는 탄약 원료 수출 허가, 협조 요청이라는 채널을 통해 협상력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촘촘하게 설계된 그물이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빠져도 결국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자신했습니다. 그 계산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첫 번째 공식 접촉은 회의가 끝나고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대만 측 외교 실무자를 통해 한국 담당 부서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100mm 탄약 생산에 필요한 핵심 추진약 원료의 수출 허가를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표현은 최대한 정중하게 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빠른 협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빠른 협조를 해야 한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우리는 그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느끼길 원했습니다. 이틀 뒤 답변이 왔습니다. 내부 검토 중 딱 5글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관료적인 회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협상에서 흔히 보이는 시간 끌기 전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메시지를 보냈고 이틀 뒤 동일한 답이 왔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내부 검토 중 추가 설명도 없고 협의 가능한 시점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5글자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전략적 침묵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3번을 반복하자 조금씩 달리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협상에서 시간 끌기를 할 때는 보통 어느 정도의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식의 말 한마디라든가 향후 채널을 열어두겠다는 표현이라든가. 그런데 한국 측 답변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차갑다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없었습니다. 감정도 여지도 무언가를 더 이어가려는 의지도 그 공백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국 저는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 측 실무 책임자인 박준석 이사에게 직접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기다린 끝에 연결이 됐습니다. 저는 그 통화에서 상황을 정리하고 양측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뒤 사실상 일정 조율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 계획이었습니다. 부드럽게 시작해서 점점 무게를 높이는 방식. 수십 년간 써온 방법이었습니다. 처음 몇 분은 표면적으로 무난하게 흘렀습니다. 그러나 중반을 넘어설 즈음 저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지금 상황이 길어지면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신속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말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은 요청이 아니라 요구로 들립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화가 난 것도 날이 서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즉각 반박하려 했지만 순간적으로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생각이 끊겼습니다. 요구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면으로 밀어붙이다니 감정 없이 그 말을 꺼냈다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톤을 가다듬으며 상호 관계의 중요성과 지역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하지만 상대는 그 말들에 특별히 반박하지도 수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청하다가 마지막에 짧게 말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통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이기지 못했다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이상한 감각이었습니다. 상대가 어디에 서 있는지 정확히 잡히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분석해온 수많은 상대들과 달리 이 사람은 어딘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군수 담당 장교 청어하오가 찾아왔습니다. 시간은 저녁 유밤시를 훌쩍 넘기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단약 생산과 군수 공급을 20년 가까이 현장에서 관리해온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표정을 굳히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린 박사님 드릴 보고가 있습니다.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가 꺼낸 보고서를 읽는데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105mm 탄약 생산에 필요한 핵심 추진약 원료 공급이 끊기고 있었습니다. 국내 비축분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소진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한국 업체가 해당 원료 조달 입찰을 낙찰받은 상태였는데 수출 허가 승인이 지연되면서 물량 자체가 들어오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생산 일정이 밀려 있었고 캐나다는 물량 자체가 맞지 않았습니다. 국내 생산 라인 전환도 검토했지만 기술, 설비, 시간 모두 부족했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지? 청어하오는 잠시 대답을 미뤘습니다. 복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박사님. 대체가 없습니다. 그 말이 조용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숫자들이 아무런 감정 없이 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건 외교 신경전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실제 군수 생산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저는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압박을 더 높은 단계로 올리면 풀립니다. 협조 요청이 충분히 강해지면 결국 움직입니다. 청어하오는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 담긴 무언가가 마음 한 구석에 걸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박준석 이사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번에는 우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탄약 원료 공급 지연이 단순한 외교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직접 전달하고 반응을 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리 강경한 상대라도 실질적인 위기를 직접 들으면 반응이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저는 현재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생산 지연이 시작됐다는 것, 협조가 시급하다는 것, 이 상황은 양측 모두에게 좋지 않다는 것,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꺼냈습니다. 상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국은 압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말을 이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한마디가 더 왔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 받아들일 이유도 없습니다. 두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문장은 어떤 긴 설명보다도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감정도 없고 거칠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해주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처음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는 느낌조차 없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을 가해도 그 힘이 닿지 않는 어딘가에 상대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에서 모두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한국이 물러설 겁니다.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정반대의 의미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흔들었는데 한국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버티는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저는 그때서야 조금씩 감지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통화 이후 대만 내부는 조용히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공식적인 입장 변화는 없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한국의 강경 대응이 오히려 내부에서 부담이 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미국이 나서서 한국을 설득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번에는 더 강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국이 움직이면 한국은 따라옵니다. 그 구조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게 내부의 지배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저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 가능성을 완전히 접지 않고 있었습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워싱턴 쪽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제가 미국 국방 싱크탱크에서 일하던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미 국방 전략 분석가인 데이비드 콜먼이었습니다. 현장보다는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었고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 구조에 정통한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인맥 중에서 한미 관계의 실질적인 구조를 가장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통화가 연결됐을 때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대만이 처한 탄약 원료 공급 문제, 한국과의 외교적 마찰, 그리고 미국 측에서 한국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타진이었습니다. 나름대로는 논리적인 요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만은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이고 한국 또한 미국의 동맹입니다. 그 구도에서 미국이 중간에서 역할을 한다는 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콜먼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린? 근데 왜 한국이 대만을 도와야 하지? 그 질문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도와야 하는 이유들이 머릿속에 있었지만 정작 입 밖으로 꺼내려 하자 말이 잘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 묘했습니다. 명확하다고 생각했던 논리가 막상 꺼내려 하니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도 미국의 전략적 틀 안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대만 문제는 결국 인도태평양 전체 안보와 연결됩니다. 그 관점에서 한국이 협조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콜먼은 짧게 웃었습니다. 비웃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낼 수 있는 특유의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린, 그건 내 생각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대만은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쪽이야. 그건 맞아. 근데 한국은 달라. 한국은 우리가 같이 판을 짜는 쪽이야. 그 차이 아직도 모르겠어? 그 한 문장이 이상하게 오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보호해야 하는 쪽과 같이 판을 짜는 쪽.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동맹 관계인데 콜먼은 그 안에서 분명하게 다른 위계를 그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일단 흘려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신경이 쓰였습니다. 콜먼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 지금 어떤 나라인지 알고 있어?
국방비를 몇 년째 계속 늘리고 있어. 방산 자립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면 놀랄 거야. 북한을 억제하는 핵심 국가이면서 동시에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군사 능력을 실질적으로 갖춘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야. 그가 말을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가 지켜줘야 할 나라가 아니야. 같이 책임지는 나라야. 그게 현실이야. 저는 그 말을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책임지는 나라. 그 표현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었는지 새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미국의 전략적 틀 안에서 움직이는 나라, 즉 어느 정도 상위 구조의 결정에 따라가는 나라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콜먼은 그 분류 자체가 틀렸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대만의 상황이라면 한국이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겠지요. 인도태평양 안보 차원에서라도 콜먼의 답은 생각보다 훨씬 단호했습니다. 린, 한국은 누구를 위해 싸울지 스스로 결정해. 그건 우리도 대만도 대신 결정할 수 없어. 잠시 멈추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황 봐선 대만을 위해 움직일 이유가 없다고 한국이 판단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구도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움직이면 동맹들이 따라온다는 것.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주변국들로 하여금 협조하게 만든다는 것. 그 구도 안에서 한국도 결국 협조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콜먼은 그 구도 자체가 잘못된 전제 위에 서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콜먼이 한 말을 하나씩 되짚어 봤습니다. 보호 대상과 파트너, 따라오는 나라와 같이 짜는 나라, 지켜줘야 할 나라와 같이 책임지는 나라, 그 단어들이 반복될수록 제가 전제해온 것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외교적 압박이 가해지면 출구를 찾는 나라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류 자체가 틀렸다면 우리가 설계한 전략 전체가 잘못된 지형 위에 세워진 것이 됩니다. 전략은 완벽했지만 상대에 대한 전제가 처음부터 어긋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며칠 뒤 콜먼이 추가로 보내온 메시지에는 짧은 데이터 몇 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최근 국방 관련 주요 지표들이었습니다. 수치를 보는 내내 가볍게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국방비가 많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자체 방산 능력, 공급망 자립 수준, 전략 비축량, 그리고 실전 훈련 체계. 그 전체가 외부 의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였습니다. 그 구조를 보는 순간 콜먼이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결정해. 저는 그 말이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건 외부에서 조건을 만들어줘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설계한 압박 구조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상대는 그 압박을 애초에 압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한국이 실제로 어떤 나라인지, 그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있었는지를요. 우리는 한국이 통제 가능한 변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반응하고 압박하면 움직이는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콜먼이 말한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 아직도 모르겠어?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르고 있었다고. 우리는 전략을 짜면서 한국을 분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본 건 우리가 보고 싶었던 한국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 한국의 위치와 구조는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시작한 전략은 이미 출발부터 방향이 틀려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탄약 수치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가혹한 현실이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진동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화면을 보니 발신자는 청어하오였습니다. 이 시간에 그가 전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예사롭지 않은 신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린 박사님, 지금 바로 국방부로 와주셔야 합니다.
이유를 묻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채에 올랐습니다. 새벽에 타이베이는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직감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국방부에 도착했을 때 보고실 앞에는 이미 몇 명의 실무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런 긴급 소집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서로 무언가를 주고받습니다. 보고서를 넘기거나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정리하거나.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고실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먼저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청어하오가 저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서류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105mm 탄약 생산이 멈췄습니다. 그 한 문장이 보고실 안에 조용히 깔렸습니다. 저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멈췄다는 게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건지, 일시적인 지연인지, 아니면 정말로 라인 자체가 써버린 건지. 머릿속에서 여러 질문이 동시에 일어났지만 입이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사흘 전부터 속도가 크게 줄었고 어제부터 실질적으로 라인이 멈췄습니다. 저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복구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청어하오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천천히 나왔습니다. 복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박사님. 대체가 없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고장이나 설비 문제라면 복구라는 개념이 성립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원료 자체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료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공급처가 지금 당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청어하오는 이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탄약 생산에 필요한 핵심 추진약 원료는 특정 규격을 맞춰야 합니다. 아무 공급처에서나 조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입찰 과정을 거쳐 한국 업체가 낙찰을 받은 상태였고 공급 일정도 이미 계획에 맞춰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출 허가, 승인이 지연되면서 물량이 대만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흘 전부터 생산 속도 저하로 이어졌고 어제부터는 라인이 실질적으로 멈춘 것입니다. 다른 공급처는 없습니까? 이탈리아, 캐나다 쪽은요? 이탈리아는 생산 일정이 이미 밀려 있어서 즉시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캐나다는 물량 규모 자체가 우리 수요에 맞지 않습니다. 국내 생산 라인 전환도 검토해봤습니다만 기술 기반과 설비를 맞추는 데만 최소 몇 달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가동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아 훑어봤습니다. 수치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현재 비축량, 소진 속도, 예상 고갈 시점, 그 숫자들이 굉장히 차갑게 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분석해온 외교 방정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은 너무 빨리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청어하오를 바라봤습니다. 훈련 탄약은 어떻습니까? 실전용보다 빨리 소진될 수 있습니다. 훈련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미 일부 훈련 단위에서 사용량 조절을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군수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훈련을 줄인다는 건 전력을 줄이는 것과 같습니다. 훈련을 받지 못한 병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전투력이 떨어집니다. 지금 당장 위기가 오지 않더라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언제 어떤 상황이 닥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속 하나의 논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건 결국 협상 카드입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충분히 무거워지면 우리가 먼저 협상 테이블로 가게 만들려는 전술입니다. 계속 밀어붙이면 한국도 풀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청어하오는 즉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보다가 천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사님,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건 협상 카드로 쓰기에는 너무 빡빡하게 짜여 있습니다. 협상 카드라면 어느 정도 여지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이 언제든 열어줄 수 있는 문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기다리게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문이 어디 있는지도 안 보입니다.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협상 카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목줄 잡힌 상태입니다. 그 한 문장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청워하오가 현장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론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 생산 현장과 군수 흐름을 20년 가까이 직접 다뤄온 사람입니다. 그가 협상 카드가 아니라고 말할 때 그건 단순한 견해가 아니라 현장의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비축된 탄약이 현재 소진 속도로 계속 줄어든다면 앞으로 몇 달 안에 훈련 중단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 옵니다. 훈련 중단이 장기화되면 부대 전투력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 실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충분한 탄약 없이는 그 어떤 전략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의지가 있어도 물자가 없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청워하오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길어야 몇 달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솔직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더 이상 추가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실을 나와 복대 서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새벽의 냉기가 건물 안까지 스며들고 있었고 형광등 빛이 하얗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 공간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 상황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직시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외교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략적 압박을 가하고 상대의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달랐습니다. 탄약 생산이 멈추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전력이 조용히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핵심에는 단 하나의 변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 단 그 하나만으로 이렇게 많은 것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이 엄청난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움직이지 않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움직이지 않음이 우리에게는 이만큼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새벽, 저는 그때까지도 머릿속에서 압박을 올리면 풀린다는 생각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확신이 아니라 믿고 싶다는 간절함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이미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국방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탄약 생산 중단 사태가 내부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이후 처음으로 정치권과 군 수뇌부가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습니다. 의제는 하나였지만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의제를 대하는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군 측은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외교 채널을 통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정치권 쪽은 여전히 다른 해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버티는 건 결국 내부 정치적 계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압박이 거칩니다. 이건 일시적인 국면입니다. 한 관계자가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쪽에서 맞받았습니다. 일시적이라고 보기엔 이미 너무 많은 것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응 안 하면 나중에는 선택지 자체가 사라집니다. 회의실은 해결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판단이 충돌하는 자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현실을 먼저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체면이라는 것이 판단을 느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지금 단순히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협상 국면이 아니라 이미 결정이 내려진 상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한 정치권 인사가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겁먹은 겁니까? 한국이 우리를 끝까지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질문은 논리적인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담긴 압박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이 자리에서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분명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회의실 안에서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대만 측은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에 다시 협조 요청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의 압박적 어조를 거두고 관계의 소중함과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톤을 조정했습니다. 일종의 유화 신호였습니다. 상황이 막힌 상태에서 꺼낼 수 있는 다른 카드를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이틀 뒤 답변이 왔습니다. 해당 사안은 대한민국의 독립적 판단 사항입니다.
외부 요청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두 문장이었습니다. 감정도 없고 부연도 없었습니다.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한 반응이 이것이라는 사실이 회의실을 다시 한번 굳게 만들었습니다. 부드럽게 가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게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받아보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부 요청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됐습니다. 단순히 지금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요청이 오더라도 이 판단은 바뀌지 않는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협상문을 닫아놓은 게 아니라 협상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 상황에서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결국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준석 이사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채널이 아니라 개인적인 라인으로 접촉했습니다. 외교적 형식 없이 실무자 대 실무자로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형식이 문제라면 형식을 걷어내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저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 서로에게 좋지 않습니다. 양측 모두 소모되고 있습니다. 실무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두 글자였습니다. 제 말 전체를 압축해서 되받아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어디서 말을 이어야 할지 막혔습니다. 감정이 없는 반문이라는 게 오히려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화를 내거나 논쟁을 이어가는 것보다 그냥 그래서요? 라고 묻는 것이 훨씬 더 큰 벽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탄약 생산 중단이 가져오는 실질적인 문제들, 이 상황이 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도 이 상황이 길어지는 게 좋지 않다는 논리를 정리해서 전달했습니다. 최대한 논리적이고 감정 없이 박준석 이사는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짧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왜 그걸 고려해야 합니까? 저는 그 물음에 즉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이유들이 떠올랐지만 그 어느 것도 지금 이 상대에게 통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분석과 논리로 채워온 머릿속이 이 단순한 물음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준석 이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우린 협상하는 게 아닙니다. 잠시 멈췄다가 한마디가 더 왔습니다. 결정한 겁니다. 그 두 문장이 내려오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상황 전체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협상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버티고 있으니 우리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거나 더 강하게 압박하거나 아니면 더 부드럽게 접근하면 결국 어느 시점에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협상 단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판단이 끝나 있었고 그 판단을 외부의 어떤 요청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이 두 문장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누군가 말을 꺼내기를 기다리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미 끝난 상태에서 우리가 늦게 알아차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군 내부에서 상황 재평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결론은 세 가지였습니다. 한국이 물러날 의도가 없다는 것, 대체 공급망 확보가 단기간 내 불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된다는 것. 이 세 가지 결론을 놓고 회의실 안에서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스스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협상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미 끝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착각했던 게임이 처음부터 상대가 참여조차 하지 않았던 게임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날 밤 혼자 남아 보고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탄약 재고, 소진 속도, 예상 잔여 기간, 훈련 축소 시점, 숫자들이 일렬로 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 사이 어딘가에 우린 협상하는 게 아닙니다. 결정한 겁니다. 라는 말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진지하게 하나의 가능성을 마주했습니다. 이 상황이 더 이상 외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외교가 아닌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선택지가 생각보다 훨씬 좁다는 것. 수십 년의 경험과 분석, 그리고 전략이 이 앞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는 것일까? 그 물음이 이제 진심으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외교적 강경 노선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직접 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이후 제가 한국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되는 시작점이 됐습니다. 저는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내부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직접 대면을 요청하는 건 약자의 자세를 드러내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어차피 달라질 게 없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멀리서 분석하고 추측하는 것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틀렸다면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게 전략가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준석 이사에게 직접 대면 요청을 넣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짧은 답변이 왔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설득의 논리를 다시 정리해볼까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콜먼이 했던 말, 그리고 박준석 이사와의 통화에서 느꼈던 것들이 자꾸 가로막았습니다. 논리로 뚫리지 않는 벽 앞에서 더 정교한 논리를 준비하는 게 과연 맞는 접근인지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한 가지만 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직접 묻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서울 도심의 한 회의 공간이었습니다. 빌딩 안으로 들어서자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층이 올라가는 내내 긴장감이 조용히 쌓였습니다. 이런 감각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협상과 브리핑을 해왔지만 이번처럼 상대에 대한 예측이 완전히 서지 않은 채로 방문하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준석 이사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격식을 차리거나 긴장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오늘 이 자리가 그에게는 수십 개의 일정 중 하나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태도 자체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싶었습니다. 박준석 이사는 천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린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5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묘하게 공간을 가득 채우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잡하지 않다는 말은 단순한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을 대하는 한국 측의 태도 자체를 한 문장으로 압축한 것이었습니다. 복잡하게 계산하고 있지 않다는 것, 흔들리거나 갈등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 말 한마디로 대화의 주도권이 이미 넘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어떤 기준으로 이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박준석 이사는 잠시 손을 테이블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누구를 도울지 상황을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보고 결정합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만 움직입니다. 그 문장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 상대가 협조를 요청한다는 것, 그 어떤 외부 조건도 한국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스스로가 정한 방식으로 스스로가 결정한 대상에게만 움직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조건부 국가라는 개념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조건부 국가란 어떤 조건이 맞아야 움직이는 나라를 말합니다. 충분한 압박, 충분한 보상, 충분한 명분, 그런 외부 조건들이 충족됐을 때 반응하는 구조입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을 그런 구조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준석 이사가 말하는 한국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외부 조건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부 기준으로 결정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저는 한 발 더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이건 동맹 차원의 문제 아닙니까? 같은 전략적 틀 안에서 협력하는 관계라면 이 상황에서 협조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박준석 이사는 표정 변화 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우린 동맹 때문에 살아남은 적 없습니다. 그 문장이 공기를 가르며 내려왔습니다. 저는 반박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린 버텨서 살아남은 나라입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전달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걸어온 역사를 저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반세기 전 폐허 위에서 시작해 오늘의 이른 나라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문장과 연결되는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동맹이 있어서 버텼던 게 아니라 버텨내는 힘을 스스로 만들어 왔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외부의 요청이나 압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 서 있다는 것. 박준석 이사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북한이라는 위협은 수십 년째 우리 옆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한 건 외부에 기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국방비를 올렸고 방산 기술을 키웠고 핵심 원료와 부품의 자체 생산 비율을 높였습니다. 다른 나라가 공급을 끊어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온 겁니다. 그게 오늘의 한국입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마지막 문장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 요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지금까지 제가 가져온 모든 전제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만이 압박을 설계했을 때 그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상대가 압박에 취약한 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외부 의존도가 높은 부분, 외교적 부담을 느끼는 구조, 내부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여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압박이 작동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취약한 지점들을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 메워온 나라였습니다. 처음부터 압박이 닿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약점을 찾아서 눌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른 그 자리는 이미 오래전에 단단하게 다져진 곳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준석 이사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건 린 박사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그 말에는 아무런 위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명확했습니다. 이 상황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너무도 조용하게 가리켜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한 가지가 선명하게 정리됐습니다. 한국은 설득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우리보다 다른 위치에서 판단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협상의 언어로 접근하는 동안 상대는 전혀 다른 언어로 서 있었습니다. 그 간격을 우리는 끝까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서울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기준을 가진 나라로, 그리고 그 기준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가 이제야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차에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청호 하웩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새벽이 아니었지만 그의 목소리 안에 담긴 무게는 전보다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긴급 재평가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에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 보고서 대신 화이트보드에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탄약 재고 수준, 소진 속도, 훈련 운용 현황, 그리고 예상 고갈 시점, 그 숫자들이 줄지어 서 있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가 느껴졌습니다. 청호하오가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실전용 탄약 비축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훈련용은 이미 사용량 조절에 들어갔습니다만 그게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훈련을 줄이면 전투력 유지가 어려워지고 그렇다고 훈련을 유지하면 재고 소진이 더 빨라집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상황이 나빠지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의 숫자들을 다시 한번 훑었습니다. 이 속도면 언제부터 훈련 중단을 검토해야 합니까? 이미 일부 부대에서는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그 말이 조용하게 방안을 채웠습니다. 아무도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훈련 중단이라는 말이 가지는 무게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청호하오가 보고를 이어가는 동안 참석자들 사이에서 조용한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왜 진작 대비하지 않았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군 측에서는 공장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공급망 구조 변화를 이야기했고, 다른 쪽에서는 한국 변수를 초기에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며 말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결을 위한 논의가 아니라 책임의 방향을 정하기 위한 자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논쟁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이 더 잘못했는지보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을 할 수 있는지의 목록이 이미 굉장히 짧아져 있었습니다.
회의 이후 실무진과 따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해외 공급망 긴급 타진 결과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생산 일정이 향후 몇 달치까지 밀려 있어서 즉시 물량 공급이 불가능했습니다. 캐나다는 물량 규모 자체가 대만의 수요에 맞지 않았습니다. 국내 생산 라인 전환 시도는 기술 기반과 설비를 새로 갖추는 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 목록을 다 들은 후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이전에 박준석 이사와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자국의 군수 공급망을 어떻게 구축해 왔는지에 대해 간접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돌아온 뒤 한국의 방산 구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이 순간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핵심 원료와 부품의 자체 생산 비율을 체계적으로 높여왔습니다. 외부 공급이 끊기는 상황을 항상 가정하고 그 상황에서도 일정 기간 이상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비축량을 관리해왔습니다. 실전 대비 훈련도 그 구조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단순히 방어 능력을 키운 게 아니라 어떤 외부 변수가 발생해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 운용 체계를 만들어 온 것이었습니다. 박준석 이사가 했던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우리는 끊기는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합니다. 그 문장이 처음 들렸을 때는 일종의 원칙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마주하고 나서 보니 그 말은 원칙이 아니라 실제 구축된 시스템을 설명하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공급이 끊길 가능성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오래전부터 만들어 왔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연결이 끊길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급망이 이어져 있으면 이어져 있는 것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전제 위에 모든 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가 무너졌을 때 우리에게는 아무런 완충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청어하오를 찾아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대답이 오래 걸렸습니다. 버티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 말이 끝나고 보고시라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추가적인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아무도 해결책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한 가지를 직시했습니다. 선택지가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고 분석이 있었고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작동하기 위한 기반, 즉 준비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강하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릴 만한 이유 자체를 없애놨기 때문이었습니다. 위기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쪽에서만 위기로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게 지금 이 상황은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상했던 경우의 수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상 밖의 붕괴였습니다. 보고실을 나오면서 저는 오랫동안 복도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되감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회의에서 모두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던 모습부터 박준석 이사의 "우린 복잡하지 않습니다" 라는 한마디까지 그 사이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나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대만 정부는 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강경한 입장을 내려놓고 한국 측의 관계 개선 의사를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표현은 조심스럽게 다듬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과에 가까운 외교적 톤이었습니다. 이전의 압박 전략을 공식적으로 거두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내부에서는 쉽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늦어지면 돌이킬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결국 그 방향으로 모아졌습니다. 이제라도 풀어야 합니다. 더 버티면 우리만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 목소리가 회의실 안에서 점점 커졌습니다. 체면보다 현실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 결정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작이래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시지는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전달됐습니다. 그동안의 경직된 소통 방식을 반성하고 상호 협력의 가능성을 다시 열어가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양측 관계의 소중함을 강조했고 앞으로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의해 나가고 싶다는 뜻도 담았습니다.
대만이 꺼낼 수 있는 가장 유연한 표현들을 최대한 담아낸 메시지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답변이 왔습니다. 기존 입장 변동 없습니다.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유화 메시지에 대한 반응으로 한국이 돌려보낸 것은 이전과 완전히 동일한 문장이었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톤을 바꾸고 표현을 부드럽게 하고 관계의 의지를 담아서 보낸 메시지에 대한 대응이 이것이었습니다. 그 답변을 받아보는 순간 회의실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분노나 혼란이 아니라 일종의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태도를 바꾸면 상황도 바뀔 것이라고 믿었던 마지막 기대가 그 짧은 문장으로 조용히 꺼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읽고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변할 생각이 없었다는 게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강하게 나오든 부드럽게 나오든 압박을 가하든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든 한국의 판단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이 내부 결정을 바꾸지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박준석 이사에게 다시 대면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설득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협상을 시도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이 상황이 어디서 시작됐고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건지를. 약속이 잡혔습니다. 다시 서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오가는 길에 아무런 전략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박준석 이사는 이번에도 같은 자리에 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 일관성이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앉자마자 물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까? 박준석 이사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잠시 뒤 짧게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단 2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2글자가 더 이상 어떤 질문도 이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말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 준비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박준석 이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바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사후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방향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전략을 바꾸고 수많은 메시지를 보내고 수많은 접촉을 시도하는 동안 상대는 처음 자리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버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자리가 자신들의 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박준석 이사가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은 선택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잠시 멈췄다가 그가 마지막 문장을 더했습니다. 선택하는 나라입니다. 그 말이 내려오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반박하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문장이 지금까지 제가 이해하려 했던 모든 것을 한 줄로 정리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선택받는 나라와 선택하는 나라. 그 차이가 이 모든 상황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어느 쪽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애초에 선택을 받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구조에서 외부의 압박이나 설득이나 유화는 애초에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이해한 게 아니었습니다. 인정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인정이 이해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너무 많은 것이 이미 소모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공항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처음과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사태는 조용히 마무리됐습니다. 공식적인 선언도 극적인 결말도 없었습니다. 대만 내부에서는 탄약 문제를 자체, 생산 전환 시도와 기존 비축량 운용으로 버텨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한국 관련 발언은 급격히 줄었습니다. 외교 채널에서도 이 사안은 더 이상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안에서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반복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이후 비공개로 내부 분석 작업을 맡았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과 경과를 정리하고 향후 전략 수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혼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이 사태의 모든 장면들이 하나하나 다시 펼쳐졌습니다. 결론을 정리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핵심 오판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을 종속적 동맹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틀 안에서 움직이는 나라, 상위 구조의 결정에 따라가는 나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어떤 외부 구조에도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는 나라였습니다. 두 번째는 군수 공급망을 단순한 시장 논리로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 거래 관계로만 봤기 때문에 그 관계가 외교적 갈등과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핵심 원료 하나가 막혔을 때 전체 생산이 멈추는 구조를 위기가 오기 전에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 압박이 통할 것이라는 착각이었습니다. 외교적 부담을 가하면 상대가 결국 유연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전제는 상대가 외부 압박에 반응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만 성립합니다. 한국은 그 구조를 오래전에 스스로 해체해놓은 나라였습니다. 세 가지 결론을 하나로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상대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문장을 보고서에 쓰는 동안 저는 멈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이상 군수와 국방 전략을 다루어온 사람이 쓰기엔 너무도 기본적인 실패였습니다. 상대를 분석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것입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저는 그 답을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어떤 나라도 쉽게 오랜 세월을 버텨내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은 그 세월을 외부의 도움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서는 힘으로 버텨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산 자립을 이루고 핵심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외부 변수에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군사체계를 만들어왔습니다. 동맹의 테두리 안에 있지만 그 동맹에 종속되지 않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그것이 한국을 선택하는 나라로 만들어준 기반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을 닫으면서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회의실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모두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엔 한국이 물러설 겁니다. 라고 말하던 그 장면. 그때 그 분위기의 가벼움이 지금 돌아보면 너무도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이겼다고 착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싸움이 시작됐다고조차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원하는 결과가 올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게 오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만의 밑바닥에는 무지가 있었습니다. 한국을 낮게 본 게 아니라 잘못 보고 있었습니다. 그 둘은 다릅니다. 낮게 보는 건 어느 정도 상대를 알고 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보는 건 아예 다른 나라를 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완성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시험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돌아보니 시험받고 있던 건 우리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험에 실패했다. 그 문장을 쓴 뒤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타이베이의 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처음 분석의 대상으로 봤을 때로 돌아가 봤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을 하나의 변수로 설정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압박하면 반응하는 변수로요. 하지만 그 변수는 처음부터 다른 방정식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풀려던 방정식에는 애초에 들어있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다르게 봅니다. 두려운 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강한 나라라는 단순한 표현도 아닙니다. 준비된 나라라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오랫동안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쌓아온 나라.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냥 강경한 입장처럼 보였던 것이 실제로는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진 구조의 결과였습니다. 준비된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이번 사태가 제게 남긴 가장 명확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어느 나라도 어느 개인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위기는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쪽에서만 갑작스러운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것이 흔들림 없는 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라만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교훈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배웠습니다. 나중에 배운 것이지만 늦게라도 알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린웨이 중에 자리에 있었다면 어느 순간에 처음으로 한국이 다르다는 걸 느꼈을까요? 한국은 수십 년의 시간 동안 말 대신 구조로 말해온 나라입니다. 흔들릴 이유 자체를 없애온 나라, 선택받는 자리가 아닌 선택하는 자리에
스스로 서온 나라. 그것이 오늘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이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